장마가 시작되던 무렵 67세 박영숙 씨는 30평 남짓한 작은 빌라에서 아들과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머니, 저희가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간절한 부탁이 3년 후 모든 것을 앗아갈 독이 될 줄 몰랐습니다. 평생 모은 집을 며느리 명의로 넘겨준 후 바닷가 원룸에서 홀로 살게 된 박 씨에게 어느 날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갈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40%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정말 자녀를 위한 길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뒤흔들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며느리의 부탁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된 한 어머니의 진실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7세가 된 박영숙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3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빌라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요양보호사로 일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거든요. 매일 저녁이면 요양원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저녁 준비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김치볶음, 계란말이 같은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정성만큼은 최고였어요. 아들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항상 맛있게 잘 먹어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는데 제가 미리 준비해둔 밥상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친구들 엄마 음식은 별로인데 우리 엄마 음식만큼은 최고라고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몸이 아픈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집은 30평도 안 되는 작은 빌라였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궁전 같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아들과 텔레비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거든요. 아들은 회사 일 이야기도 해주고 저는 요양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난로 앞에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여름이면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수박을 함께 먹었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만 있으면 그게 천국이었습니다. 아들도 30대 중반이 되어서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되었는데 저는 언젠가는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 모자는 세상 누구보다 끈끈하고 든든한 사이였습니다. 제가 아프면 아들이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고 아들이 감기에 걸리면 제가 죽을 끓여주며 간병했어요. 이런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나누던 그 따뜻한 식탁, 텔레비전 앞에서 함께 웃던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나 봅니다. 그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갈지 그때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나날이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년 반 전 봄이었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와서 거실 소파에 앉더니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 회사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싶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입을 연 말이 결혼 이야기였어요. 회사 동료로 만난 여자분과 사귄 지 1년이 되었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결혼 후에 신혼집을 어디로 잡을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들은 신부 집 근처로 이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부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어요. 평생 함께 살던 아들이 멀리 떠난다니 쓸쓸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은 작은 식당에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 예물도 준비하고 결혼식 비용도 보탰어요. 며느리는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정중하게 인사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결혼식 날 신랑 신부가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어른이 되어서 자기 가정을 꾸리게 되었구나 싶어서 뿌듯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저보다는 새 가족을 더 우선시하게 될 테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 부부는 정말로 처갓집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리 멀지 않다고 하지만 버스로는 갈아타야 해서 왕복 3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들이 짐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던 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되어서 저를 떠나는 것이니까요. 아들은 이사하면서 자주 안부 전화도 드리고 주말에는 종종 얼굴도 보러 올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막상 아들이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할 때도 혼자 먹을 밥을 하려니 김이 빠지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런 변화가 시작에 불과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거든요. 아들이 결혼한 지 3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에 아들 부부가 함께 저희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의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말수도 적고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갈비찜도 끓이고 나물도 여러 가지 무쳤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안부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말이 집 이야기였어요. 신혼집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처가에서도 여건이 넉넉하지 않아서 도움을 받기 어렵고 은행 대출도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자신의 명의로 바꿔주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며느리 설명을 들어보니 집 명의가 며느리로 되어 있으면 신혼집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더 유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의 도움 없이 자립해서 살고 싶다고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고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젊은 부부가 힘들어하는데 시어머니인 제가 도와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들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중요한 이야기에 먼저 나서서 말했을 텐데, 그날은 계속 조용히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이야기할 때도 고개만 끄덕일 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집 명의를 바꾸는 것이 단순히 서류상의 일이고, 실제로는 제가 계속 살면서 나중에 다시 돌려받으면 된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들 부부가 독립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을 넘겨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계속 고민이 되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집 하나쯤은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집 때문에 며느리를 서운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부동산에 가서 명예 이전 절차를 밟을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등기부등본에서 제 이름이 지워지고 며느리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보니 왠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들 부부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믿었고 아들을 믿었거든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집 명의를 며느리에게 넘겨준 후 몇 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찾아와서 이제 정말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신혼집 대출 문제로 은행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과 명의자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정말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마음 한구석으로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막막했습니다. 혼자 갈 곳을 알아보다가 바닷가 마을의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10평도 안 되는 방이었습니다. 평생 살던 집에서 짐을 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어릴 때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오래된 가구들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작은 트럭 한 대에 제 평생 살림살이를 다 실었어요. 큰 가구들은 가져갈 곳이 없어서 대부분 버려야 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함께 쓰던 식탁, 남편이 사준 장롱, 손때 묻은 냉장고까지 모두 두고 와야 했어요. 트럭이 출발할 때 뒤를 돌아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새로 이사한 원룸은 정말 작았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미니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에 비하면 창고만 했지만 그래도 제가 살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가 제일 좋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혼자 누워있으면 적막함이 몰려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던 시간이 되면 괜히 눈물이 났어요. 혼자 밥을 해 먹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먹을 반찬을 만들려니 김이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다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있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환경이라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는 일이라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일을 하면서 만난 동료들도 좋은 분들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많아서 서로 의지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요양원에서 돌보는 할머니 중에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이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멀리 살아서 혼자 계신 분이었는데
가끔 자식 이야기를 하실 때면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오면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을 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걷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비록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 것이 쓸쓸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견딜만 했습니다. 제가 희생한 만큼 아들 부부가 화목하게 잘 살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살기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나면서 아들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점차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더라고요. 아마 신혼이라서 바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먼저 전화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자주 전화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전화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첫 번째 추석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저는 당연히 아들 부부가 차례상 차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를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 혼자서는 어려울 테니까 저라도 가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전화해서 하는 말이 올해는 처가에서 지내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는 혼자서 추석을 보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간단하게 송편 몇 개만 빚어서 조상님께 차례를 지냈어요. 평생 가족들과 함께 북적거리게 보내던 명절을 혼자 보내니 너무 쓸쓸했습니다. 저녁에 바닷가를 걸으면서 아들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요양원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자꾸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들을 돌보면서도 우리 아들은 잘 먹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자기 자식 이야기를 할 때면 저도 우리 아들 자랑을 하고 싶었지만 요즘 연락이 없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날씨가 추워졌을 때 저는 아들에게 두꺼운 내복을 보내고 싶었어요. 시장에 가서 좋은 내복을 골라서 택배로 보냈는데 며칠 뒤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주소가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아들 부부가 이사를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새 주소를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아들이 바쁘다며 금방 끊더라고요. 그 후로 연락처도 바뀌었는지 전화가 잘 안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느리에게 서운한 일이라도 있었나 계속 생각해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봄이 와서 벚꽃이 필 때쯤이었어요. 바닷가 마을에도 벚꽃이 예쁘게 피었는데 저는 아들과 함께 벚꽃 구경을 갔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아들이 벚꽃잎을 주워서 저에게 선물한다고 건네주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녁마다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바쁘니까 연락을 못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 함께 일하는 언니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자식이 연락을 안 하면 서운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락도 거의 없고 안부도 모르는 채로 지내는 것이 힘들었지만 저는 참았어요. 언젠가는 아들이 다시 연락할 거라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기다리자고 마음먹었거든요. 하지만 곧 제 모든 믿음이
흔들릴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끊어진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요양원에서 일을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반가웠어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연락이 왔구나 싶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급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안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들이 하는 말이 집 이야기였어요. 혹시 제가 살고 있던 그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집은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고 아들 부부가 그 집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집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는 당황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머뭇거리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며느리가 그 집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명의를 넘겨준 그 집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소유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집, 아들을 키우며 정을 쌓았던 그 집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며느리가 혼자 집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왜 그동안 연락이 없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신혼집도 잃고 아내도 잃고 이제는 갈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때 몰랐다고, 며느리가 그럴 사람인 줄 몰랐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믿었고 아들을 믿었는데 결국 저만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작은 원룸에 누워서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집 명의를 바꿔달라고 부탁할 때 아들이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아마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며칠 뒤 다시 전화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다고, 며느리한테 휘둘린 자신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집은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 되돌릴 방법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아들을 너무 믿었구나.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을 이용당한 것 같아서 너무 서러웠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속상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바닷가 마을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는 일이 저에게는 위안이 됩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있으면 제 마음도 조금은 차분해지거든요. 동료들은 제가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걸 눈치채고 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아들은 가끔 전화를 해옵니다. 안부를 묻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죠.
처음에는 그런 전화조차 받기 싫었는데, 이제는 담담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며느리에게 속은 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들도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어요. 이제는 누구의 부탁이든 쉽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요양원 동료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을 텐데, 이제는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바닷가를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걷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예전에는 아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걸었는데, 이제는 그냥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걸어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은 여전하지만 그 외로움마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가끔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와 함께 해변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나요. 저도 아들이 어릴 때 이런 바닷가에 데리고 와서 모래성을 쌓아주고 조개 껍데기를 주워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아들이 커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작은 화분에 꽃을 기르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읽기도 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야 저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서운함과 억울함은 남아 있어요. 평생 모은 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화가 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속상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만 매여 있으면 제 남은 인생이 너무 불행해질 것 같아서 조금씩 놓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해요. 아마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의 방식을 바꾸려고 해요. 아들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이 작은 원룸에서라도 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면서 말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너무 사랑했을 뿐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바닷가를 걸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쓸쓸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 알았거든요. 박영숙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끝이 없지만 그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옛말에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때로는 자녀의 성장을 막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박영숙 씨는 이제 67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계십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누구의 부탁이든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지혜를 터득하셨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고 때로는 단단히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지혜사연이 전하는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